자, 소득세 제2장 금융소득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공부를 하셨다시피 금융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죠. 자, 이자소득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배당소득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보이시는 거 있죠. 이자소득의 범위, 비과세 이자소득,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그리고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이렇게까지 일단 지금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배당소득의 범위, 비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 금액의 계산, 그리고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라는 파트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총 3가지 파트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종합소득세 공부를 하면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이 순서 있죠. 다 이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들이 과세가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해당 소득의 범위 살펴볼 거고요. 누가 봐도 해당 소득의 정의를 만족하지만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지금 배우고 있는 이자 소득의 정의를 만족하고 이건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마땅하지만 경제적인 측면 또는 조세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이자 소득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득금액의 계산,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저번 시간에 공부하셨죠. 기본적으로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구조였지만 각각의 소득들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처럼 마이너스가 되긴 되나 이게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 즉 총수익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총 연금액이나 총 급여액의 몇 %만큼 공제를 해준다. 이런 규정도 있었어요. 각각의 소득마다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금액의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해당 파트별로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소득은 언제 우리가 과세가 될 것이냐, 언제 이 소득을 잡을 것이냐, 수입 시기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과세 방법. 과세 방법은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자, 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로 원천 징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귀속자라고 하죠. 이 귀속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과세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과세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실 내용인 이자소득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자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서를 원칙으로 순자산 증가서를 일부 가미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규정하는 방식은 열거주의 방식이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자소득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이 돼요. 즉,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소득들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걸 법에 열거를 해놨지만 이것만으로 변칙적인 금융상품,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다 과세로 커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들과 비슷한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유형별 포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득이 이자소득이었어요. 자, 범위에서 열거된 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이제 이러이러한 소득들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열거를 해놨는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국가가 과세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빡세요. 그쵸? 여러 가지 변칙적인 금융상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이자소득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놓게 된 거죠. 그래서 8번이 이자소득이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여기서 이와 유사한 건 1번부터 7번까지의 소득을 말해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게 유형별 포괄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조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요거는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유형별 포괄주의만으로 과세를 해도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해도 또 변칙적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분명하게 이거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열거를 해 놓은 거예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자 소득의 범위 하나하나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여기 지금 괄호 안에 뭐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을 적어놨는데 발행자와는 무관해요. 누가 발행했던 간에 내가 얻는 소득이 이자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밑에서 한번 볼게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자, 내가 채권을 취득했다라는 건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0원만큼의 금액을 꿔줘요.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 해당 채권의 만기 때 나한테 내가 빌려준 100원이라는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도 나를 주게 돼요. 그렇죠? 나는 이자를 얻기 위해서 해당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채권에 대한 이자가 이자 소득에 들어간다라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인정을 하실 거고요.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용어, 할인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채권의 이자가 이자 소득이다라는 건 뭐 알겠어요.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채권의 할인액이라는 것도 이자 소득으로 구성이 되냐 한번 밑으로 보도록 할게요. 할인액이라면 액면가액에서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해요. 그 말은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의 금액이 더 낮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거죠. 작다라는 거죠. 이러한 발행을 우리는 할인 발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밑에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액면 100원짜리예요. 이러한 채권을 97원에 발행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3원만큼 할인 발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인액을 계산해 보면 액면가액인 100원에서 채권의 발행가액인 97원을 차감하면 할인액 3원이 존재를 하게 되죠. 산출이 되죠. 자, 이때 이 액면이자 10% 그리고 매년 말 이자 지급 조건, 만기 2년짜리의 채권에 대한 채권 취득자의 이자 소득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게요. X1년 초에 이 채권을 취득했고요. 매년 말 지급 조건이기 때문에 X1년도 말에 액면이자 10원만큼을 현금으로 수령을 하게 될 거예요.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구분이 되겠죠. X1년도의 이자 소득은 10원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고요. X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X2년 말에 액면이자 10원만큼을 현금으로 수령을 하게 돼요.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만기에 플러스 할인액해서 3원만큼이 더 존재하죠. 그래서 이 채권 취득자의 2000X2년도에 최종적인 이자 소득 금액은 13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할인액이 여기 왜 들어갈까요? 할인액은 내가 그만큼 싸게 산 금액을 의미해요. 그렇죠? 결국 채권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채권의 취득자가 얻은 이익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 나 100원만큼 100원짜리의 채권을 취득하면서 나 얼마만큼 줬어요? 얼마만큼 빌려줬어요? 97원만큼을 빌려주게 된 거죠. 그렇죠? 원래 100원만큼의 채권을 내가 취득을 하면 이 취득에 대한 그 자금으로 100원만큼을 줘야 액면 발행인 거고 그래야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100원짜리를 내가 97원에 취득을 했다라는 건 100원짜리의 채권을 취득하고 돈을 97원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원만큼 나는 이득이 발생한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97원만큼 상대방한테 주고요. 이 채권의 만기에 나는 원금인 97원이 아니라 100원만큼을 지급받게 되는 거예요. X1년 초에 97원만큼 주고요. X2년 말에 이자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원금 97원이 아니라 액면가액인 100원만큼을 지급을 받게 돼요. 그럼 결국 내가 얻은 이득은 할인액인 3원도 이 채권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할인액을 만기 때 액면이자에 플러스해서 이자 소득으로 같이 구성이 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결국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채권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득은 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채권증권 이자 할인액의 두 번째 설명 한번 볼게요. 채권 매매 시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 일단 소득세를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기억까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득은
이자든 할인액이든 모두 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 소득세법을 지금 2회독 이상 하는 중이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채권 매매 시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 말은 기중에 이자 지급일 사이에 채권을 양도했을 때 이자 정산액을 의미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 채권은요, 이자 약정일에 채권의 소유자한테 해당 이자만큼을 전액 다 지급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매년 말 이자 지급 조건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년 말에 지급되는 이자 있죠. 이거는 매년 말 채권 이자 지급 약정일 날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의 이자가 전액이 다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A가 X1년도에 채권을 취득을 했어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가 X1년도에 채권을 취득해서 X1년도 말에 이자 소득을 얻었고요. X2년도에 가서 X2년도 6월 30일까지 이 A가 채권을 보유를 하다가 X2년도 7월 1일자에 A가 B한테 해당 채권을 넘기게 됐어요. 그러면 X2년도에는 어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해당 채권의 소유자가 A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채권의 소유자가 B가 되겠죠. 하지만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이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보유한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6개월치의 이자는 A한테 주고 6개월치의 이자는 B한테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일인 12월 31일 날 보유하고 있는 B한테 X 2년치, 1년치에 대한 이자를 전액 다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억울하겠죠. 결국 채권이라는 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돼서 내가 이자를 지급받는 것인데 내가 지금 6개월 동안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 1년치에 대한 이자를 B가 다 가져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A는 너무 억울하게 될 거예요. 한번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1일 날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래도요, 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는요, 한 달밖에 보유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가 1년치에 대한 이자를 전액 다 지급을 받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억울하겠죠. 아니 이거 지금 1년치에 대한 이자 내가 11개월을 보유를 했고 옆에 있는 새끼가 아니죠.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달밖에 보유를 하지 않았는데 1년치에 대한 이자를 12월 31일 날 소유를 하고 있는 내 친구가 전액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럼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11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던 이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채권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을 더 잡아줘서 양도가액을 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액면가액 10만 원이고요. 액면이자 10%, 그리고 매년 말 이자 지급 조건이에요. X1년에 A가 취득을 하여 보유를 하다가 X2년도 6월 30일에 B에게 12만 원의 양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양도가액 한번 볼게요. 일단 나는 10만 원짜리의 채권을요, 12만 원에 양도를 할 계획이에요. 이 해당 채권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득을 나는 2만 원만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나는 이 12만 원만 받아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왜? 나는 1월 1일, X2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해당 채권을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받고 넘기셔야겠죠. 그러면 나는 12만 원만 받아올 게 아니라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을 해서 5천 원을 더해서 12만 5천 원만큼을 수령하면서 해당 채권을 넘기셔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내가 해당 채권을 액면가액에 취득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에 취득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채권을 내가 넘기면서 발생되는 이득을 한번 생각해 보면 2만 5천 원이 나오게 되죠. 채권을 팔아가지고 발생된 이익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매매 차익이라고 불러요.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현재 과세 제외예요. 왜?
채권 거래를 좀 활성화해주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과세 제외시켜주고 있어요. 가뜩이나 뭐 이자도 별로 없는데 이자랑 매매 차익을 모두 다 과세하게 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채권을 취득을 안 하게 되겠죠. 채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채권의 순수한 매매 차익은 현재 과세 제외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교수님 지금 매매 차익이 25,000원이 나왔는데 왜 2만 원에 대해서만 매매 차익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5,000원은요 사실 매매 차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나는 채권을 10만 원에 취득해서요 12만 원에 팔아서 2만 원만큼의 이득을 본 게 이게 순수한 매매 차익이고요. 5천 원만큼 내가 더 받은 금액은 왜 더 받았냐 하면 이건 나의 매매 차익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6개월 동안 보유한 것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한테 채무자 즉 회사 이제 주식을 발행한 회사한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채권을 취득하는 상대방한테 미리 이자 정산을 받은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보유한 것에 대한 이자에 대한 정산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매 차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보유 기간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 매매 시 보유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 채권은 이자 지급 약정일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액 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 지급 약정일 사이에 기중의 채권을 양도했을 때에는 내가 보유한 기간만큼에 대한 이자만큼을 정산을 받고 넘겨야 된다. 이때 이 정산받은 이자는 매매 차익이 아니라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이에요. 파생결합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 요거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채권을 취득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발생이 되겠죠? 당연히 이자를 얻음으로써 나의 이득이 구성이 되겠죠. 반면에 증권이라고 한다면 증권은 여러분들 주식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왜 취득해요? 물론 뭐 매매 차익 얻으려고 취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요.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면 내가 채권을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자를 받는 거고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수익은 이자 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주식의 수익, 증권의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체계인데 파생결합 사채 이것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채라는 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인데 이거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좀 의아한 생각이 드셔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파생결합 사채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ELS, 뭐 DL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파생결합 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파생결합 증권이지만 원금을 보장해주고 거기에다가 수익을 얹어주는 것이 마치 채권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채무증권으로 파생결합 사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이고요. 하지만 이 파생결합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파생결합 증권의 수익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하실 문구는요.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 사채는 증권 중에서 원금 보장형 증권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사채라고 붙여놓은 것 뿐이고요. 실질은요. 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인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요거 용어 때문에 이자 소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소득 구분을 잘못할 수 있을까봐 이렇게 조금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사실은 증권입니다. 증권의 수익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해당이 됩니다라는 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첫 번째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및 상호 신용계,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이건 그냥 예금이자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통장 갖고 계시죠? 통장에 금액을 넣어놔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 발생되잖아요. 그거 이자,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채권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을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요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공부했을 때 잠깐 봤던 내용 떠오르시겠죠? 채권의 매매 차익은요, 채권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증권의 매매 차익도요,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비상장 주식이나 뭐 상장 주식의 뭐 대주주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금 냈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증권 거래세는 내요. 거래할 때 세금은 발생이 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양도소득을 산출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채권의 매매 차익과 증권, 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에요. 일반적인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지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융회사 등이 환매 기간에 따른 사정 약정 이유를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 요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환매 조건부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하지만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소득의 구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지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거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무엇인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것 같아서 예제를 준비를 했어요. X 1년 초에 채권을 100에 내가 매입을 했어요. 사왔어요. 그리고요. X 1년도 초에 이 채권을 매입한 이 당시에 3년 뒤인 X 3년 말에 130에 이 채권을 팔기로 약정까지 했어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죠, 이건.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채권을 취득을 했으면요. 나중에 이 채권을 내가 팔 때 이걸 얼마만큼에 팔 수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러한 형태는 지금 어때요? X 1년 초에 내가 채권을 100에 매입을 할 이 시점에 X 1년 초에 이미 3년 뒤에 이 채권을 130에 팔겠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어요. 미래를 이미 점쳤다라는 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매매 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사실. 문의는 매매 차익이지만 사전에 결정된 이 금액에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된 이자로 실질은 이자 소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의 포인트는 환매 조건부에서 사전 약정 요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환자가 한자로 다시 환자예요. 내가 이 채권을 사긴 사는데 몇 년 뒤에 다시 얼마에 팔겠다라고 사전에 약정을 해놓은 걸 이야기해요. 사실 이건 그런 매매 차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미리 확정된 이자 성격인 거죠. 30원만큼은 내가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득을 얻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을 통해서 발생된 이득인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요 문구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자 소득의 범위 네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험 중에서요.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보험별로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일단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 보험금이요. 보험료보다 더 커요. 보험금과 보험료의 개념은 아시죠? 보험료는 뭐예요? 내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뭐 월에 얼마씩 매달 이렇게 불입을 하잖아요. 납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험료예요. 보험금은요. 이 보험료를 내가 왜 납입을 해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 해당 보험에 대한 뭐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그 금액을 얻기 위해서 나는 보험금에 가입을 하는 거죠. 매달 이렇게 납입을 하는 거죠. 이건 납입하는 금액 쉽게 말하면 내는 금액, 지출하는 금액, 이거는 받는 금액. 내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커요. 이걸 우리는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장성 보험은 뭘까요? 내는 금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더 작아요. 그럼 이거는 보험에 왜 가입을 할까요? 이런 의문이 일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에 대한 차이는 이걸로 일단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저축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적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쵸? 내가 예적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월에 얼마씩 내가 일정 금액을 불입을 하고요. 적금 만기가 되면 내가 불입한 금액인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서 나는 받게 돼요. 그쵸?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커요. 이걸 우리는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험은 보험인데 마치 적금과 같다. 저축성 보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우리 뭐 자동차 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자동차 보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 보험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사고가 나면 물론 보장을 해주긴 하지만 그럼 만약에 1년 동안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사고가 안 났다고 해가지고 보험료를 돌려주진 않아요. 그렇죠? 이 보험료는 소멸되는 보험료예요. 내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가지고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일단 여러분들 해당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첫 번째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보험별로 보험 차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할 것인지,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떠한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약에 내가 보장성 보험 차익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구분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요, 과세를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 아까 뭐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 보험, 뭐 생명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종신보험에 내가 들었어요. 이거 죽어가지고 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너 소득 생겼네, 이득 생겼네, 이거 과세할게 라고 하면 이건 사실 나라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걸 사적보험을 통해 가지고 해결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소득 생겼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와서 이거 세금으로 걷어갈게 라고 한다면 그거는 긴말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방금 욕을 할 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이 과세가 제외되고 있어요. 이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세 제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을 가지고 있겠죠. 해당 공장에 대해서 내가 화재보험을 들어놨어요. 매달 내가 보험료를 불입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는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에서 필요경비로 차감이 돼요. 필요경비로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라고 하면 이 해당 보험금, 환급금은요.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 해당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구분이 되시겠죠? 결국 얘는 내는 보험료가 사업소득 중에서 필요경비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 가지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이자소득 공부하고 있죠. 보장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에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다 라고 나와 있죠.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과세되지 않던지 아니면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저축성 보험에 대한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저축성 보험 차익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사실 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요 규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공부하기 빡세지 않았는데 이 저축성 보험 차익이 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그 세금 회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자꾸 이용이 되다 보니까 계약일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규정이 더러운 게 아니죠. 복잡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교수님이 이거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계약일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각각 구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이걸 다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이 어떤 스토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아요.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2013년도 2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과세하지 않아요. 왜 과세하지 않냐 하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건 나는 이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인해서 노후 대비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걸 사적보험을 통해가지고 지금 해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이건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계약 기간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계약 기간 동안 내가 불입을 하고 10년 후에 내가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 차익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노후 대비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세 제외해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줄에 대한 결론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계약 기간이 10년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계약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요. 일반적인 예적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적금 뭐 한 2, 3년짜리를 가입을 해요. 그럼 2, 3년 동안 내가 계속적으로 불입을 하고요. 2년 또는 3년이 지났을 때 내가 불입한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도 모두 얻게 되잖아요. 그때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 소득 당연히 과세되었죠. 아까 우리 예금의 이자 봤었죠. 그런 것들로 과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상품 중에서 계약 기간이 10년 미만이다, 단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 예적금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여전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겠죠? 내가 기간을 10년 이상 동안 잡아두고 이거를 계속 불입하는 거면 나는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이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계약 기간이 짧으면 일반적인 예적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적금과 똑같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두 번째로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 체결된 부분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전에 여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이게 고액 자산가들이 장기 저축성 보험을 비과세 상품으로 악용을 하는 그러한 좀 형태가 일어났어요. 결국 노후 대비 목적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내가 한 10년 동안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10억을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해뒀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이자 계속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자 소득세 계속 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한번 요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나 10년 동안 지금 이거 10억짜리 금액, 이 10억짜리 내 돈, 이거 어차피 쓸 데도 없고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거 이자 발생되니까 세금 띄어가고, 그러면 이 저축성 보험 차익 10년 이상의 기간 요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로 떼어가는 금액이 전혀 없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저축성 보험 차익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뭐 100억, 뭐 200억, 뭐 500억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 여기에 가입하면 세금 안 낸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과세 제외를 시켜놓은 이유가 원래 뭐예요? 노후 대비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결국 지금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악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걸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요 규정이에요.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월 저축식 보험, 요거에 대해서 과세 제외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조금 디테일하게 바뀌게 된 거죠. 무조건 너 10억, 100억 이런 거 한 번에 통장에 넣어놓고 이 저축성 보험 상품에 넣어놓고 가만히 냅두면 과세하지 않겠다.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악용이 되어서 너 이거 아니라 월에 얼마씩 따박따박 너가 넣어서 누가 봐도 이거 약간 노후 대비 목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되는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를 해줄 거고, 너처럼 그렇게 100억 한 번에 그냥 통장에 때려놓고 이거 저축성 보험 상품에 때려놓고 이렇게 악용을 하는 케이스는 걸러내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의 합계가 2억 원 이하인 보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 10억, 100억, 200억, 500억 이렇게 떼어 넣는 것들, 때려 넣는 것들. 약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케이스들 이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납입보험료 10년 동안의 합계액을 2억 원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신형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는 건 내가 이제 죽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겠다. 결국 이 첫 번째 거 있죠.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를 제외하겠다. 요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 차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요. 조금 더 빡세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또 이제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 규정 한번 보시면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월저축식 보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 제외하겠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악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해놓고요. 월에 1억씩 박아 넣어요. 현재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는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월에 얼마만 넣으면 돼? 그럼 나 월에 1억씩 때려 넣어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전히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월에 150만 원 이하까지만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요걸 요렇게 바꿔놓은 거죠. 좀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보험 같은 경우에 요 2억 원에 대한 금액 제한을 1억 원으로 낮췄어요. 요것도 과세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종신형 연금보험은 똑같아요. 뭐 달라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이외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여전히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자꾸 활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단순한 규정에서 조금 이렇게 복잡한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제한을 조금 더 분명하게 걸어놨고 또는 조금 금액 제한을 낮추게 되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저축성 보험 차익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라는 건 이러한 케이스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직장공제 외 초과 반환금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직장공제회 무엇이냐 하면 개념 한번 볼게요. 공제회, 공제조합 등의 단체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 복리의 증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사다라고 한다면 교직원 공제 등에 가입을 하실 거고요. 군인이다, 경찰이다, 뭐 소방관이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공제회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어떤 공제회에서 이렇게 뭐 그 일회용 용기나 이런 것들 막 그 장례식장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 경우 한번 몇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해당 가족들 중에요. 이런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부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공제회에서 뭐 좀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직장공제회는 특수한 직종의 사람들끼리의 어떤 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른 종합소득과는 달리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은 아니에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거든요, 사실. 만약에 내가 교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급을 학교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내가 월급을 한 번에 다 수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납부할 교직원 공제회의 공제 부금만큼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큼을 월급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의 일정 부분이 공제회로 나가요. 이렇게 내가 계속적으로 달별로 이렇게 공제회에 납입을 해놨다가 내가 만약에 교사를 그만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교직원 공제 외에 더 이상 내가 가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탈퇴를 한다든지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월별로 계속 납입을 한 납입 원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플러스 이자까지 돌려받게 돼요. 이걸 직장 공제 외 초과 반환금이라고 해요. 내가 계속적으로 납입한 금액보다 퇴직이나 탈퇴를 통해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초과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이거 여러분들 뭐 적금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그쵸? 적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적으로 돈을 불입을 하고요. 만기가 되면 내가 불입한 금액인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도 수령을 하게 되죠.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도 은행이 아닐 뿐이죠. 그렇죠? 공제회일 뿐이죠. 그것만 바뀐 거고요. 결국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얻는 건 일반적인 적금에 대한 이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좋고요. 이러한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구분을 한 후에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요, 사실 다른 종합소득과는 조금 다르죠. 뭐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사로 취직을 할 때부터 교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공제회에 가입이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거 퇴직소득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자 소득은 맞아요. 이자 소득은 맞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거 동의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 이런 개념도 지금 잠깐 넣어두시면 나중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제가 분리과세는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무조건 분리과세는 뭔가요? 아직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가서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도 일반적으로 뭐 적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 단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가입하고 받는 분부터 과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 가입한 분이 받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 이후부터 해당 규정이 이자 소득의 범위에 열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수수료. 사업 목적이 뭐예요?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대부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 대부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은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조업의 사업 목적이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도매업의 사업 목적이 뭐예요? 물건을 매입을 해서 이윤을 얹어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사업의 사업 목적은 뭐예요? 나의 지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대부업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업종들은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서 지급받는 이자, 수수료, 이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꺼줘봤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친구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꺼줬어요. 이 친구가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갚기로 약정을 했어요. 친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자는 잘 수령하지 않지만 만약에 거기에 친구가 이자를 얹어주겠다. 너 지금 1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한 달 뒤에 100만 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 5만 원까지 더해서 105만 원으로 너한테 갚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비영업대금 이익인 5만 원을 취득을 한 거예요.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거 이자 소득으로 과세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세 회피하신 거예요. 탈세하신 거죠. 탈세.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비영업대금 이익은요. 과세 포착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국가 입장에서 이거를 뭐 잡아내기도 힘들고 해서 원천징수 세율을요. 조금 높게 설정을 해놨어요.
자, 대금업의 이익, 사업적인 금전대여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외 대부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 징수를 할 때 25%만큼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큼만 이자를 지급받는 소득의 귀속자한테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할 때 한 번 더 공부하시겠지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일반적인 원천 징수 세율은요 14%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 근데 왜 비영업 대금이익의 원천 징수 세율은 25%로 이렇게 좀 높게 설정을 해놨냐 하면 과세 포착 힘들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이 소비대차 거래를 금융 거래를 포착해낸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친구끼리 돈거래 많이는 안 해보셨겠죠. 친구끼리 돈거래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거를 과연 국가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이자 받았다라고 한다면 친구가 돈 갚을 때 나한테 이자 지급할 때 25%만큼 원천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고요. 나머지 75%만 나는 이자 소득으로 지급을 받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으시죠? 그만큼 과세 포착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세게 과세하겠다. 어차피 잡기도 힘든 거 걸리면 나 이거 세게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원천 징수 세율은 14%가 아니라 25%의 세율로 조금 높게 설정을 해놨다 정도를 살을 좀 붙여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기억하실 거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이다, 이득이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 대부업이 아닌 그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자소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요거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기타 소득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자소득의 범위에 이렇게 서술은 해놨어요. 정리도 해놨고요. 근데 이거 기타 소득에 가서 똑같은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거기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 범위의 8번째 유사 이자소득 1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자세히 열거를 해놨고요. 이거와 비슷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그것도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이거 이자로 과세하겠다라는데요.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채권대차 거래 보상액 등이 있어요. 뭐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번부터 7번까지와 비슷한 이자 소득이라고 한다면 열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자 소득이면 이거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9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자부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1번부터 7번까지 열거를 해놨고요. 8번에서 이거랑 비슷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9번 새로운 변칙적인 금융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법망을 이렇게도 피해가고 저렇게도 피해가고 계속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국가는 당연히 매일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재판이 열리게 돼서 국가가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또다시 열거주의로 열거를 해놓게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자 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성격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과세가 돼요. 그쵸?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파생상품이라는 거를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 합쳐가지고 그러한 상품을 출시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어요. 엔화수합예금이라든지 선물한 엔화예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건 무엇이냐면 예금이자는요 0.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고객이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둡니까? 0.05%밖에 발생이 안 되는데 그쵸? 이때 금융권에서 이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요.
4%의 수익을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고객님, 세금은요 0.05%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완전 나이스 땡큐죠. 여러분들 이자라고 해가지고 너무 소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액 자산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500억이 있어요. 그렇죠? 500억에 대해서 4%만큼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꽤 괜찮은 조건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세금은 4%에 대해서 맞는 게 아니라 0.05%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하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이 고객들은요, 이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상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선물한 계약이라고 해서 파생 상품, 여기에서 3.95%의 만큼의 그 수익을 창출을 하고요. 예금이자는 0.05%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는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걸 과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자소득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거는 이자소득이 아니에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금융권에서 이 상품을 출시해 놓은 건 이러한 선물한 계약이라는 거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금이자라는 거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원 거래입니다.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재판을 갔어요. 국가와 이 해당 금융권에 대한 싸움이 벌어졌죠. 국가는 이거 너 어쨌든 이거 결합해가지고 4%만큼의 이자 소득이 발생이 된 거 아니냐. 고객은 결국 4%만큼의 확실한 이자를 얻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4%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예금이자는 예금이자대로 고객님이 여기에 가입을 하신 거고 이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대로 고객님이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금과 이 파생상품의 이익은 각각 다른 겁니다. 다른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 0.05%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건 맞는 거지만 3.95%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 과세로 열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생상품을 이자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냐 하면 국가가 졌어요. 금융권이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원거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즉 요거는 요거대로 고객한테 수익이 들어간 거고 요거는 요거대로 고객한테 수익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결국 파생상품의 이익을 이자 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국가가 졌어요. 열받죠. 빡치죠. 그래서 아예 이러한 거래도 이자 소득이다라고 열거를 해놓게 된 거예요.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꼭 이렇게 지고 나면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열거를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자소득의 범위를 생각을 하실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러한 소득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소득과 비슷한 이러한 소득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깔끔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도 지금 과세를 할 수 없는 변칙적인 금융상품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거 이자 소득으로 파생상품이 구분이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앞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분명하게 하나 더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현재 이자 소득의 범위가 열거가 되어 있는 규정이 조금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 스토리는 좀 이해를 하셨겠죠. 그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계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예금이자 0.05% 그거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 요 선물한 계약 말하는 거고요. 이때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 발생한 요 이익 3.95%의 이익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결국 3.95%와 0.05% 합한 4%의 이익에 대해서 전부 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생 상품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상품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상품을 파생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을 말해요. 미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의 인수를 약정하는 거래. 이걸 파생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종류는 뭐 선물이나 옵션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생상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도박이에요. 사실 이거 뭐 내기예요. 합법적으로 인정된 뭐 도박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00원이에요. 1년 후에 내가 150에 사기로 약정을 해요. 이건 뭐냐 하면 나는 1년 후에 이 주가가 150 이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년 후에 150에 베팅을 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1년 후에 15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이게 뭐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년 전에 약정을 해놓은 금액인 150으로 이거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00짜리의 주식을 150에, 한 주당 150에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금의 가격이 뭐 일정한 미래 시점에 오를 거다, 아니다, 내릴 거다, 이런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생 상품이에요. 내기죠. 사실 도박이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하면 이 위험의 필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내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내가 취득을 했어요. 이때 당연히 나는 이 A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면 좋아요. 왜냐? 그러면 나는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때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좀 무리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주식이 떨어지면 나 큰일 나요, 이거. 이거 원금 손실되면 나 이거 집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그랬을 때 파생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를 A에다 하면 당연히 A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위험한 게 원금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금이 손실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파생 상품을 해당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에 베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주식이 내려갔을 때 나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파생 상품에 내가 위험의 필수단으로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주가 내려갈 거다라고 걸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필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어떤 금융상식 이런 걸로 그냥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일반적인 서술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이러한 거래, 이런 건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발생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자 소득의 범위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비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기 전에 잠깐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이거 먼저 정리하고 나서 비과세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왜 정리해놨냐 하면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때, 이것도 이자 소득인 것 같은데 라고 헷갈릴 만한 것들 있죠. 그거 이자 소득 아닙니다. 라고 그냥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업소득과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 이거 당연히 이자 소득 아닌 거 아시죠? 매입 애누리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매입할 때 물건 깎아서 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매입 할인 뭐예요? 이거 내가 외상 매입하고 나서 조기 결제했을 때 그때 매입 할인 받잖아요. 매입가액에서 차감되는 거죠. 이거 별도의 이자 소득 잡는 거 아니신 거. 이거는 회계약이랑 똑같아요.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물품을 판매한 후에 대금 결제 방법에 따라서 추가로 받는 금액, 외상 판매에 대한 이자. 당연히 사업소득이에요. 자, 여러분들 물건을 파실 때요. 지금 당장 내가 물건을 팔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아니면 내가 지금 물건을 팔면서 한 달 뒤에 현금으로 받을 가격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똑같이 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내가 지금 물건을 팔면서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물건을 팔면서 1년 뒤에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나 이거 100만 원만 받아야 돼요? 아니죠. 지금 당장도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1년 뒤에 100만 원 준다라는 걸 100만 원에 거래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10만 원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그쵸? 1년 동안의 이자 정도는 내가 챙겨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해요. 이걸 외상 판매 이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거 별도로 이자 소득 잡는 거 아니고요. 사업 소득, 거래하면서 발생된 거는 우리 이제 사업 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나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외상 매출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이자, 연체이자 이것도 사업 소득으로 봐요. 이렇게 우리가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된 거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뒤에 아까처럼 1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 나한테 110만 원 안 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이야기해요. 야, 6개월만 시간을 줘라. 6개월만 시간을 주면 내가 115만 원으로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 5만 원에 대한 금액을 연체이자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내가 늦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이자가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장기 할부 조건 판매 시에 현금보다 추가적으로 받은 금액, 할부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장기 할부 조건 판매 시 현금 거래보다 추가적으로 받은 금액,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홈쇼핑 같은 데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결혼하실 때나 뭐 독립하실 때나 아니면 뭐 가정가구 등 사실 때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할부이자라는 거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그 만약에 내가 냉장고를 사러 갔어요. 그럼 냉장고에 이 냉장고는 뭐 300만 원입니다라고 가격표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랑 자세히 얘기해 보면 300만 원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내가 일시불로 사게 되면 한 280만 원 정도에는 살 수 있어요. 그 냉장고요, 원래 판매 가격 280만 원이에요. 근데 영업사원들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지금 300만 원에 소비할 수 있으시고요. 이거 지금 뭐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거 사실 할부이자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거 일시불에 사면요. 한 몇십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들어가 있는 그 20만 원의 이자, 할부이자라고 해요. 장기 할부 조건 판매 시에 현금 거래보다 추가로 받는 금액, 이 할부이자에 대해서 이거 사업활동 통해서 발생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 요 단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체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겠다. 이자소득 중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겠다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물건을 팔고요.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매입자가 돈을 진짜 안 줘요. 현재 지금 나의 재무상태표에는 외상매출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매입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나 이거 아무래도 내가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한테 단기간에 갚기는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이거 내가 외상매출금 너한테 갚은 거로 하고 너가 나한테 돈 빌려준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한테 몇 년 만에 좀 기회를 좀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현재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라고 자산계정 과목을 잡아놨는데 이거를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없애고요. 다시 차변에 대여금을 잡는 거. 이거를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고 이야기해요.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다라는 건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그걸 대여금으로 바꾼 거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지만 외상매출금이 대여금으로 전환이 된 후에 발생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자소득 중에서 나 지금 대금업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이 되어서 발생되는 이자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을 내가 잡아놨어요. 근데 너무 안 갚아가지고 외상매출금 없애고요. 그냥 이거 대여금으로 잡아놨어요. 이렇게 대여금으로 전환된 후에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이 돼요. 그 중에서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겠죠? 즉 정리하면 미수금이나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 등을 내가 잡아놨어요. 이에 대한 이자는 여전히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 갚아가지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없애고 이걸 대여금으로 잡아놨다라고 한다면 해당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더 이상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자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라고 나와 있죠. 자,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요,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거 뭐냐면 명예훼손 배상금. 요즘에 악플 많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악플 엄청 달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해도 구설수에 올라가게 되면 악플 엄청나게 많이 달잖아요. 이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받는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 있죠.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하면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교통사고 배상금을 수령을 하시게 돼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 그 배상금과 해당 법정이자, 과세 제외예요.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상식적으로. 악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너무나 이제 상처를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배상금을 뭐 수령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국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이구 소득 생기셨네요. 이거 과세하겠습니다." 하고 다가오면 그 세금 내고 싶겠어요? 뺨이라도 한 대 쥐고 싶죠. 자, 그리고 교통사고 배상금도 생각해 볼게요. 교통사고 내가 나 가지고 지금 이거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나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나 지금 며칠 동안 회사도 못 나가서 일도 못 해요. 제대로 뭐 씻지도 못해요. 이런 것들 보상해 주기 위해서 수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소득 생겼다고 해서 국가가 가 가지고 "어이구 소득 생기셨네요." 그러면은 꼴보기 싫겠죠. 이런 소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지금 법정 이자, 이건 뭐냐면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가지고 요게 조금 늦게 나왔을 때 거기에 붙는 이자 있죠. 이 법정 이자는요, 해당 손해배상금과 성격을 같이 해요. 손해배상금이 과세가 되지 않으면 법정 이자도 과세가 되지 않는 거고요. 손해배상금이 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법정 이자도 해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같은 소득으로 구분이 돼요. 자, 이런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 말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 이자는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돼요. 즉, 손해배상금과 법정 이자에서 이자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기타 소득 가서 뭐 자세하게 공부를 하긴 할 건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매매계약의 해약 같은 거. 주택을 사고 팔기로 우리가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일방에서 저 이거 주택계약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때 받는 손해배상금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서 헷갈리지 않으시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과세 이자 소득을 볼게요. 우리 지금 이자 소득의 범위 첫 번째 거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자 소득은 맞는데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거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 첫 번째로 나오시는 게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에요. 과세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두 번째, 이미 나와 있죠.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 이 저축, 종합저축의 이름이 비과세 종합저축이에요. 누가 봐도 과세하지 않겠죠. 별도로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아이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거는 아이사가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거 좀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비과세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거는 뭐냐면 뭐 주식이나 펀드나 예금 이런 개인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해 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말도 종합계좌잖아요. 그렇죠? 주식, 예금, 펀드 같은 걸 한 번에 관리해 주는 그런 통합계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활성화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제목 딱 봐봐요. 뭔가 과세하기 힘들어 보이죠? 일단 농민, 어민이고요. 목돈을 마련하겠대요. 과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농협 등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재형저축이라는 건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저축. 이걸 재형저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거는요,
15년도 12월 31일까지의 가입분에 한해서만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거고요. 그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부터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한시적인 규정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에요. 7번, 8번.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합계액 중에서 요거 500만 원까지 언제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했죠. 청년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자기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 빡센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밥벌이라도 하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러한 세상이 왔어요. 그러한 세상에서 요 정도의 비과세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8번째,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거 제가 뭐 이때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뭐 07년도에 다녀와가지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이런 게 생겼나 봐요. 장병이 전역을 하기 전에 자기의 앞날을, 내일을,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금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장병이 뭔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열심히 해보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돈 마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 발생되었다고 그 세금 매기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비과세를 해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제 힘차게 출발하기 위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에 이 비과세 이자 소득은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비과세되는 이자 소득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비과세 이자 소득이 이렇게 8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 있다. 라는 걸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9번에 그냥 등등이라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수업 목적상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소득금액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그 1장 마지막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자 소득금액의 계산은요. 총수익 금액이 바로 이자 소득금액이에요. 그렇죠? 여기서의 총수익 금액은 우리 위에서 봤던 비과세 소득 제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 당연히 제외해요. 왜? 우리가 지금 계산 구조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예요? 그냥 계산 구조가 아니라 이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잖아요. 종합과세되는 세금을 모아가지고 소득금액 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과세는 빼야 되고요. 분리과세,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종합과세되지 않는 소득들은 빼놓고 종합과세되는 세금만 여기에 넣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총수익 금액에서 제외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특징. 이자 소득은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이자 소득이라는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들어간 경비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상 필요 경비가 발생되지 않고 사실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알아서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득과 관련 비용의 연관성 또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비영업 대금의 총수익 금액의 계산 특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 하면 위에 읽기 전에 이 밑에 케이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내가 1,000원만큼을 빌려줬고요. 이자를 300원만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만기에 1,300원만큼을 받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채무자가요. 파산을 해버렸어요.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망, 실종,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으로 나는 1,300원만큼 회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회수된 금액을 보니까 1,100원밖에 회수를 하지 못했어요. 이랬을 때 이 1,100원의 금액을 원금부터 회수했다고 가정을 할 것이냐, 이자부터 회수했다고 가정을 할 것이냐 정해놔야겠죠. 만약에 원금부터 회수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원금 1,000원 받은 거고요. 이자 300원 중에서 100원만큼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자 소득은 100원에 대한 소득만 과세가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1,100원의 이 이득이 이자부터 회수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자 300원 중에서 300원 다 수령을 한 거고요. 원금 1,000원 중에서
800원밖에 회수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채권자의 이자 소득은 300원만큼 되는 거고요. 뭐가 더 납세자한테 유리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돈도 다 못 받았는데 이자 소득 300원 다 과세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는 현재 원금부터 회수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실제 회수한 금액이 약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때는 원금부터 회수했다고 가정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전에 비영업대금이 그냥 회수할 수 없으면 안 되고요.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이 돼요.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서 계산을 한다. 이 경우에 만약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익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실제 회수한 금액이 1100이 아니라 8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나는 원금 1000 중에서 800만큼만 받게 되는 거고요. 이자는 못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 케이스에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은 0원. 그렇죠. 회수한 금액이 원금인 1000원에 미달한다라고 한다면 이자 소득 계산할 때 이때 총수익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자 소득 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게 이 밑에 있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끊었다가 배당 소득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세법의 수입 시기는요. 대원칙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받을 권리, 지급할 의무가 생겼을 때 인식하겠다라는 거.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자 소득의 원칙은요. 약정주의예요. 계약서 등에 약정된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이때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약정일마다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외 첫 번째, 약정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로 수입식이 잡는 것들. 현금주의라는 건 실제로 내가 현금을 수령했을 때 이때 이자 소득을 잡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이에요. 기명이라는 건 채권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백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 해당 채권의 소유자는 A입니다. 이게 기명 채권이고요. 무기명 채권이라는 건 해당 채권의 소유자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채무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와서 내가 이 채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만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이 채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이자를 지급해요. 그렇죠? 채권자가 실제로 찾아와야만 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금주의예요. 아시겠죠? 이건 약정주의로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무기명 채권은. 채권자가 현재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약정일이 되어도 이거를 누구한테 지급할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채권자가 찾아와서 채권을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면서 보여줘야겠죠. 나 지금 이 채권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면 됩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게 돼요. 현금주의라는 거예요. 이자소득의 수입식이. 무기명 채권자는 현금을 수령했을 때 이때 이자소득을 잡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 그리고 보험 차익. 이건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통장이 거의 다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약정주의로 수입 시기를 잡겠다라고 하면요. 은행, 보험사들은요. 일 못해요. 굉장히 빡세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거 원천징수의 편의성 때문에 현금주의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 예금자가 발생주의에 따라 가지고 미수이자를 계상을 하고 이렇게 미수이자를 계상한 시점에 세법에 따라서도 이자소득으로 잡고 신고 납부를 해버리면 은행이 원천징수를 할 때요. 예금자가 미수이자 잡고 신고한 건은 원천징수를 하면 안 돼요. 왜? 원천징수라는 건 소득의 귀속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 귀속자가 이미 세금을 냈대요. 그러면
원천 징수할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없는 거죠. 얘가 납부할 세금 내가 대신 내주는 건데 얘가 이미 세금 다 냈대요. 그러면 나는 대신 내줄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세금을 발생주의에 의해서 잡고 이미 냈는지 아니면 아직 내지 않았는지 그걸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요. 이거 신고하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다 일일이 다 파악하고 신고하지 않은 세금은 원천 징수하고 신고 미리 한 세금은 원천 징수하지 말고 이러한 작업을 해야 돼요. 가능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은행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와 보험 차익 같은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원천 징수의 편의성 때문에 은행이 실제로 이자나 보험 차익을 지급하는 때에 이때를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우리 기타 소득 가서 공부한다라고 했었죠. 지금은 넘기는 걸로 할게요. 자, 예외 두 번째, 비영업 대금의 이익. 원칙은 얘도 약정주의예요. 비영업 대금 이익은 계약서 등에 약정한 날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꾸기로 약정할 때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소비대차 계약서. 차입 차용증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차 계약서. 이런 거 쓰실 때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날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날보다 채무자가 조금 더 일찍 나한테 이자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받을 권리가 이미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X 1년도 12월 31일에 내가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1년 일찍 갚았어요. X 0년도 12월 31일 날에 미리 1년 뒤에 이자를 먼저 지급을 해줬어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 그 이자에 대해서 X1년도 말에 받을 권리가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약정일보다 돈을 빨리 받았으면 현금주의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둘 중에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채권을 매도하는 날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날 이때를 수입 시기로 잡고 있고 이자 소득이 발생되는 상속재산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로 잡게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5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이자 소득에 대한 범위와 비과세, 소득 금액의 계산과 수입 시기를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배당 소득에 대한 범위, 비과세, 소득 금액의 계산, 수입 시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